여러분, 오늘 홍장원 차장이 특검의 논리를 완벽하게 박살내줄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거 특검에서 감당이 될까요? 특검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홍장원 차장의 반론을 무력화할 특별한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정말 안타까우시죠? 상을 줘도 시원찮을 홍장원 차장에게 내란 주요 임무종사 피의자라뇨.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진실에 다가가 보세요.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공개적인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나도 할 얘기가 있다라는 의미고 이미 한 3개월 전부터 입건돼서 이제 조사를 쭉 받는 과정에서는 사법기관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업무 수행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하나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소명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쭉 지나고 나는 과정에서 이건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겠다. 예. 또는 반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목요일 날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한번 언론에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궁금한 부분들에 좀 답해주겠다는 그 제안들에 예. 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오혁진 기자가 지금 일요시사에 지금 인터뷰가 시리즈로 우리 홍장원 차장과 했던 게 지금 2편까지 나갔더라고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했던 것들이 많은데요. 약간 저도 이제 뭐 국정원 쪽을 좀 취재를 하면서 종합특검팀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다. 그래서 이제 현안 TF가 어떻고 뭐 CIA 문건이 어떻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서대로 좀 나열된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그다음에 특검팀이 지금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니까 입장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예. 대조적이고 그냥 CIA 문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패싱을 당하셨고 현안 TF는 거기에 뭐 하시는지도 모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현안 TF의 구성도 그리고 예전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나열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차장님께 여러 차례 질문 드렸지만 모르시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특검팀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한 기사였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위증의 부분과 또 하나는 이제 정치에 이제 국정원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홍장원 전 차장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죄 취지였지 않습니까? 정보위 보고를 그렇죠. 안 했다는 거, 직무유기 부분이 예. 무죄가 나왔었죠.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관련해서 진행되는 건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홍 차장님이 만약에 기소된다 예. 했을 때 일단은 확인된 거는 비상계엄 당일 그날 홍 차장님이 원장을 독대했다는 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고 정치인 체포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상 보고됐다는 점. 예. 그거를 이제 재판부가 팩트로 확정을 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나 아니면 이쪽에 나와서 이제 위증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 양형이 올라간 거 아니냐. 예. 그 정도. 그 12월 6일 국회에 나오신 이후에 이 홍장원 전 차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와 지금 종합특검에서 기소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의 지난 5월 18일부터죠. 이 이미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평가를 달리 받으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처음에 지난 5월 18일 날 갑자기 나랑 관련된 부분으로 입건된다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나 아니면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뭐가 발견이 됐나 하는 적지 않은 부분의 불안감과 다한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에 대한 평가가 2026년에 일어났던 그 사법적인 특검의 결정에 따라서 이게 뭐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갸우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아프고 또 한 4번 정도의 조사를 받고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는 과정에 이거는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지시하지 않은 일 이런 것까지 나에게 책임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이 뭔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좀 알려야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옳고 그름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를 들면 2025년을 생각해보면 그때 제 앞에는 엄청난 대통령의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일종의 모함성 헤드라인까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온갖 혼선이나 거짓 모함들이
벗겨지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순간에 2025년에 그 제 이야기를 홍장원 차장 거짓말한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아마 이제 별로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진실이 규명됐다고 예, 예.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2026년에 와서 이거 정말 시즌 2가 시작된 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또 더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5월 18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입건됐단다. 특검에. 저도 이걸 뉴스로 봤는데. 네. 그 어떻게 전해 들으셨습니까? 특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도 그 전에 뭐 전혀 그런 얘기 듣지 못했고 일종의 참고인 조사라든가 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5월 18일 점심 때 MBC 기자분이 한번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예. 그 뭐 언론사에 무슨 기사가 나는데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나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기사 관련된 부분으로 약간 갸우뚱하고 있을 때 한 오후 정도에 중앙특검에서 홍장원 차장을 입건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발표를 해서 그 언론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종합특검은 지금 피의자를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표된 것처럼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는 네. 알고 있죠. 그러나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게 그 내란의 여러 행위 유형 중에 어떤 임무를 받아서 종사, 어떤 일을 했는지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나 저희가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4차례 모두 다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의미에 앞서 말씀드렸던 특정된 임무, 그다음에 종사한 행위 이것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공소사실이 기재될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자분들도 그 도대체 종합검이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내란 행위의 여러 행위 유형 중에 어떤 부분을 기소할지 나열한 거는 많은데 그중에 이걸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한다는 건가?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흐릿한 부분이 많아요. 조사받으면서 받았던 질문은 있죠. 예. 그 질문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하나의 혐의에 예. 대해서 한 7, 8개의 행위에 어허. 대한 질문은 있었어요. 그 7개 행위가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건가? 근데 저희가 의문은 뭐냐면 내란죄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우두머리, 그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 이런 소위 말하는 리더로부터 탑다운 방식의 국사범입니다. 예. 근데 지금 특검의 수사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지금 특검이 조사하고 홍장원 차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지시사항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특정해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 전 특검 입장에서 뭐다라고 고지받은 바가 없어요. 다만 지금 홍장원 차장이 소위 말하면 공익제보자로서 폭로했던 예. 12월 3일의 그날 밤 10시 53분에 대통령의 구두 직접 지시를 통해서 돈이면 돈, 인원이면 인원, 예. 방첩사를 도우라는 거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딱 그렇죠. 세 가지가 예. 대통령의 직접 지시 순차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거냐? 이걸 또 홍장원 전 차장이 수행을 했느냐? 그렇죠. 그건 예. 이제 종사, 임무 종사했느냐는 예.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고 어허. 대통령 우두머리의 지시가 이거냐? 예. 수사를 받으면서 물었어요. 어허. 1, 2차까지 명확하게 수사팀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출석 요구서 상으로도 그렇게 특정돼 있지 않았어요. 그냥 내란 피의 사건이라고만 특정했어요. 지금 2차 특검을 제외한 그 전에 이제 1차 내란 특검에서부터 4개의 기관 여기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모두 혐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종합 특검에서 이 내용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국정원 압수수색하고 이제 40여 명을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이제 국장급 그 부서장들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홍장원 차장님에 대한 진술이 일부 좀 나왔어요. 근데 일부 국장들이 조금 뭐랄까 홍장원 차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 내지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 그런 거를 좀 잘못 해석해서 진술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좀 보거든요. 홍장원 차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이 자기 멋대로 주관적으로 좀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밖에 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종합특검이 그런 진술을 듣고 그 사리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판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국정원이라는 조직과 홍장원이라는 국정원 당시 1차장을 등치시켜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예. 변호인께서 종합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 수사의 입구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 방금 그 톱다운 방식의 수사에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즉 당시의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과연 내란과 관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서 누가 그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가. 조태용 원장 비상국무회에 참석하긴 했지만 그 전후와 관련돼서 뭔가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렇죠.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는 예. 걸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그 종합특검이 보기에는 바로 그게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죠. 다이렉트로 통화를 하지 예.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4대 사법기관이 그동안 조사한 것처럼 지난번 내란 특검이 결론낸 것처럼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라고 하면 국정원은 내란에 개입되지 않은 기관이 되는 것이고 지금 종합특검이 완전히 결론을 뒤집어서 홍장원 차장이 뭔가 개헌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행하려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 국정원의 내란 개입 가능성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첫 스타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스타트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다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국정원의 다른 직원들이 했다는 진술, 홍정원 전 차장에게 불리하다는 그 진술은 어떻게 돼요? 홍정원 차장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직원들입니까? 불리한 진술이 있죠. 그러니까 제시 물증도 있었고. 예, 다이어리 같은 것들. 그렇죠. 예. 그 실무관 다이어리. 예, 예. 이 두 사람이 작성한 2개의 다이어리가 있고 저희가 질문을 받은 3명의 국장 둘과 실무관 하나의 진술이 있습니다. 한 명의 국장은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방첩사 컨택 구축 이라는 워딩과 관련된 홍 차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모 국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장의 경우에는 진술 조서에 뭐라고 워딩이 돼 있냐면 방첩사 컨택 구축이라고 하는 그 다이어리, 실무관의 다이어리를 수사팀에서 제시했을 때 그 국장의 조서상 워딩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자기는 홍 차장이 방첩사 컨택 구축이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했다라는 진술을 조서에 남깁니다. 그 조서는 저희가 확인했어요. 예. 근데 그 국장은 1급 공무원이거든요. 예.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장은 해당 국에 가면 야전사령관과 같은 개념이어서 재량도 많고 그다음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권한이 큽니다. 그래서 그 국에 내려가서 책임관에게는 뭐라고 지시했냐 하면 이 계엄이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서 대통령 포고령에 사실상 부합하는 계엄 하에서 원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문건을 독자적으로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서상에 기재했던 진술과 그다음에 실제 실무관에게 밝혔던 명령을 내렸던 내용이 모순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한 조서상에서는 이제 다이어리 나와서 자기가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자기가 조사를 받을 때는 홍 차장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자기의 면피성 발언을 했다는 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팩트는 홍 차장은 방첩사 컨택 구축이라고 하는 수사팀의 맥락에 부합하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가 그 유명한 CIA 계엄 정당함 메시지를 했던 해외 담당 국장에 보고했느냐 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건 12월 4일 계엄이 종료되고 다음 날 아침이거든요. 그렇죠. 그날 아침에 이제 담당 국장이 그게 용산의 안보실로부터 원장 비서실로 그 문건이 전달됩니다. 그 원장 비서실 전달된 문건은 원장이 1차장 산하의 국장에게 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직접 홍 차장 패싱이죠. 직접 이 문건을 CIA 쪽에 전달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이 국장이 수사기관에 나와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원장으로서 직접 지시받았다. 그러나 이제 차장님에게 이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차장실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원장님이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달했더니 차장님이 당시에 딴 생각을 하면서 원산을 그 유명한 원산을 바라보며 따라서 무관심하게 알겠습니다라고만 답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서상의 팩트는 그겁니다. 저희는 첫째 그건 보고도 아니고 두 번째 원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을 차장이 승인하거나 제거할 권한이 있느냐. 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그럼 차장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제거를 거부하면 집행이 안 되는 거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특검팀은 보고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 개선에서 홍 차장을 끼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담당 국장의 진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안 TF 관련. 저희 말은 일반 회사의 과장급 직원이죠. 책임관의 진술이 현안 TF에서 나온 일부 민간인 명단이 있습니다. 그 현안 TF에 작성된 혹은 생성된 어떤 일부 명단에 대해서
그 책임관이 이 명단이 홍 차장의 지시로 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과장급이거든요. 예. 그리고 2차장 산하입니다. 그거는 1차장 산하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고. 알 수 없어서 그때 홍 차장님이 역질문을 해요. 수사팀에게. 예. 첫째, 차관급인 1차장이 2차장 산하의 과장급 실무관에게 그런 지시를 직접 지시할 이유가 없으니까 위에 국장한테 물어보거나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 두 번째, 실제 원 내에서는 2차장이 홍 차장인지 황 차장인지 이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확인해보라. 그렇게 해서 답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의 진술이 존재합니다. 예, 예. 제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어떤 혐의를 두려면 그만큼의 증거가 있을 때 얘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통상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국정원이 내란에 가담했다. 근데 그 가담이라는 건 12월 3일 밤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앞단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이 내란에 대한 의지를 가졌을 때쯤 그렇죠. 자신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나 아니면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국정원을 어떤 형태로든 뭐 인사를 통해서든 뭔 통해서든 정보를 취합하고 자신의 필요한 어떤 역할을 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게 거기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어떤 체계를 갖춰서 뭐 명령이 갔든 지시가 갔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3일 당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윤석열과 직접 통화를 하셨고 그 통화 이후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정무직 회의라는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태용 원장과의 독대. 그 요 상황에서의 뭐 지시 같은 게 주고받은 게 있는 것 아니냐. 등등으로 나누어질 것 같은데 이건 저도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가운데 종합특검이 증거라고 딱 꼽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게 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저희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 갖고 기소할 수 있겠나? 영장 친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 기자님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한번 영장 중간 판단 좀 받아보게 영장을 한번 쳐보라고 그래. 치시라고 그래라. 특검에서는 혹시 취재하면서 네. 홍장원 차장이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본다라는 뭐 흘러나온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 이제 수사팀에게 뭐 간접적으로만 들었죠. 뭐 안보조사국장과 뭐 해외정보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제가 그래서 차장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봤거든요. 예. 안보조사국장이 누군지도 모르세요. 얼굴 본 사람도 아니고. 현안 TF라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게 현안 TF가 만들어진 배경을 좀 봐보면 이게 땡땡 방첩단이라는 게 2024년 8월에 이제 2차장 산하 수사국으로 갑자기 이관이 돼요. 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차장님하고 그냥 아예 연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4개월 뒤에 안보 위행이 추적 대응 조치 업무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에 이 명칭이 변경됐다가 올해 5월 달에 해편돼요. 그러니까 이 안보 위해서란 명단이나 현안 TF와 관련된 모든 그 업무 분장이라던가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차장님하고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내란 당시 국정원의 움직임과 홍장원과의 연결고리가 매우 궁색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으로부터 고지받은 것도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조사 과정에서도 이점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건데 특검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혐의 사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 갖고 특검이 사법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뭔가 정해놓은 결론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혹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입장을 얘기하시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할 수는 있지 않나요? 그걸 감수하고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피의자 조사 초반에 저희는 어쨌든 수사받는 의리지 않습니까? 예. 억울하긴 하지만 그리고 특검 검사는 갑이니까 수사하면 수사하는 대로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조심했죠. 다들 당황스럽거나 이런 분들 많았어요. 네. 언론사에서 홍 차장님께 취재 요청하는 언론인들도 꽤 있었던 많았죠. 걸로 알고 네. 있고 근데 반대했죠. 그리고 본인도 좀 저어가 됐었고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구차한 변명처럼 들리지 않겠냐라고 홍 차장님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나오는 걸 해야겠다라고 한 거는 조사받은 지 지금 6주가 지났어요. 그렇죠. 마지막 조사받은 예. 지. 그동안 기소하겠다 말겠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국사범에 대해서 영장도 친다 만다 다 안 친다. 근데 지금 1차 특검과 2차 특검 간에 뭐 법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근데 1차 특검에서는
홍 차장님은 중요한 증인 핵심 참고인이란 말이에요. 2차 특검이 기소하면 피고인으로 된다는 겁니다.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가셔서 억울함도 얘기해야 되고 궁금해하는 것도 밝힐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의해서 출연을 하자라고 했던 거고 지난주부터 이제 인터뷰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좋습니다. 홍 차장님은 앞서도 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내가 국정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정원 내에서의 그 내란에 가담했던 세력이나 움직임은 분명히 포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저만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란 특검만이 아니라 4대 사법기관의 조사의 결과와 종합특검의 결과가 어떻게 배치될 수 있냐. 그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혐의 사실이나 비사실을 특정해야 하는데 방금 지금 말씀 나누신 것처럼 뭐가 하나 딱 부러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홍장원 차장이 이런 걸 했어 라고 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홍장원 차장을 국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내란 관여로 뭔가 포함시켜야 되기 위해서 지금 마치 죄를 찾아가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페어하다고 느낄 수는 없겠죠. 자,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럼 바뀐 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정석 원장 체제에서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와 감찰을 한 걸로 들었고 그 감찰 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국회 정보에 보고됐다라는 내용들도 언론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짧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내란에 관여한 사실을 지난 1년 넘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이 숨기거나 은폐해온 겁니까? 그럼 지금도 예. 국정원이 나름대로 안보위의 임무부터 시작해서 예. 저희 언론에서 우리 오혁정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의혹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휘발성 있게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더구나 그 국정원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정보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종합특검에서 국정원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확인하다 보니까 전 이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확인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고 일탈적인 사건이나 다소 불법적인 조항이 확인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이 과연 그러면 국정원이 12월 3일 날 완전히 내란 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의 평가는 상황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좀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 조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께서도 계속 이상하다, 의문이 있다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렇죠. 근데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특검이고 수사기관이고 특검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의심할 수 있다. 좋다. 의심할 수 있다. 예. 대신에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홍 차장님이 4개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받고 그다음에 헌재와 이런 데 재판 나가서 증언을 하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이미 탈탈 털리다시피 해서 확인된 사실들이 있다. 그 가운데 사실 중에 의심하는 건 좋은데 이 4가지 팩트에 대해서는 답을 해라. 그 질문을 던졌어요. 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첫째가 홍 차장은 12월 3일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구두 지시를 받죠. 예. 방첩사를 도우라는. 그 지시를 받고 나서 12월 3일 11시 반에 최고 지휘부 회의인 정무직 회의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왜 공유하지 않았는가. 자금에 관한 것들을 동원하려면 기조실장에게 얘기했어야 하고 인원을 이행하려면 이 차장한테 얘기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위치 추적. 여사령관이 요청했는데 위치 추적을 했으면 3차장에게 얘기했어야 돼요. 업무 분장을 위한 지휘부 공유가 됐어야 돼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려면. 정무직 회의는 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최고 지휘부 회의입니다. 예. 거기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홍 차장은 공유하지 않았다. 예. 왜 공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특검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두 번째로는 정무직 회의 마치고 각 정무직들이 1차장, 2차장, 3차장 산하의 각 산하 부서장, 국장들이죠. 부서장들 국장회의에 다들 들어갑니다. 그 국장회의에 그 차장들이 주재하는 거거든요. 홍 차장님 같은 1차장 산하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산하 국장들한테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산하부서에 지시하지 않았고 여기서 특검은 지시했다고 의심하는 그 다이어리가 거기서 다리지를 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특검이 의심한 대로 산하부서장 회의에서 지시했다 치자. 그러면 산하부서장 회의 10분짜리를 끝내고
왜 12월 4일 00시에 홍 차장은 조 원장을 보고를 하기 위해서 독대를 하느냐. 거기서 왜 대통령이 받은 지시를 그게 오늘 조태원 원장님 선고받은 내용하고 그렇죠. 연관돼 있는 겁니다. 거기서 보고를 했는데 왜 조태영 원장에게 별도의 지침을 요구했느냐 설명하라. 그렇죠. 세 번째는 당일에 11시 57분경에 원장 독대 직전이죠. 예. 대통령 혹은 계엄사를 통한 순차 지시를 통해서 기조실 라인 쪽으로 계엄사에 파견할 직원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네네. 그거는 홍 차장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지 1시간 후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홍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번째, 특검이 의심하는 것처럼 12월 3일 날 홍 차장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면 대한민국 차관급 가운데 유일하게 이틀 만에 12일 5일 날 왜 경질되느냐. 경질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밝혀달라. 네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이 방송이나 내용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나면 판단들이 이제 또 생기겠죠. 국민들도. 지금 뭐 저희 댓글창 분위기는 보면 나라 구한 애국자 홍장원님 응원합니다. 홍장원님을 응원합니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무 고맙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4대 수사기관이 내란을 막았다고 인정했고 더군다나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아온 분을 기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종합특검이 기소를 한다면 납득될 만한 명확한 증거를 국민 앞에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슈퍼챗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누가 공익제보하겠냐, 누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겠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또 특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특검은 뭐 일단 의심을 하고 시작해서 그 안에서 정황을 들여다 볼 텐데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까 중간에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정무직 회의 때 나왔던 조태영 원장의 지사항 중에 하나, 유일하게 하나, 비상계엄이 발령되게 되면 국정원은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산하부장회의 때 저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방첩사, 경찰, 정보협력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이슈가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은 산하부서 내에서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어떤 논의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2차장, 3차장, 기조실장도 그 정무직 회의 끝나고 다 가서 회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부서장들은 다 부서에 가서 내일 아침까지 원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했으니까 뭔가 페이퍼워크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발표하신 내용들이 각 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주로 페이퍼워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 그 각 부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건들이 정무직 회의 때 조태영 원장께서 내일 아침까지 각 부서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종합해서 보고해달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기자회견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정원은 신발끈을 꼭 메고 있는 상태였다. 네.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여쭙고 싶냐면 그럼 신발끈을 꼭 메고 뭘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란 행위를 했습니까? 네. 혹시 국정원 청사 밖으로 체포조가 한 사람에도 나갔던 출동했던 것이 확인이 됐나요? 아니면 방첩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던 물론 방첩사는 아니지만 계엄사에 파견할 인원을 뭐 선발을 주시했다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일탈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방첩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에 있었던 뭐 형태가 있었던가? 아니면 저희 과학기술부서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관계인과 협조해서 14명의 체포자 명단을 위한 위치 추적을 했나? 그러면 지금 1년 반 동안 여러 기관들이 국정원에 대해서도 봤지만 구체적인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운동화끈을 꼭 메고 도대체 그날 밤에 국정원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나? 그게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건 사적으로 들은 얘기들 중에 이건 어디에서도 안 했던 질문 같아요. 홍장원이라는 인물은 워낙에 대단한 인물이어서 공작 능력도 몹시 출중하고 신출기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판을 읽고 지난 12월 6일에 국회에 나왔던 그 시점부터 이게 모두 계획돼 있던 것이다. 홍 차장이 계획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과 함께 지금 쭉 얘기를 하셨지만 이 내란이라는 정황에서 혐의를 두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정황들이 흘러다닐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동조한 것이라고 본다라는 취지의 얘기들까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별로 낯설지 않는데 네. 그 헌재에서 지금은 피고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한테 이 모든 것은 홍장원의 공작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별로 낯설지 않은 상황이고 워딩입니다.
크게 대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라는 게 다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주변에 과장된 이야기, 약간의 질투와 질시, 일종의 모함, 뭐 이런 부분이 다 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거. 홍 차장님은 첫날 첫 조사의 첫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4일 그날 밤에 홍장원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은 왜 법무부의 유역감찰관이나 저기 기소됐지만 조성현 대령처럼 명시적으로 이 불법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라고 항명 내지는 반대하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냐 첫 질문이었어요. 제가 입이 딱 벌어져서 첫 질문부터 이게 지금 내란이라는 국사범에 대한 수사지 이게 국정원 직무감찰하는 거냐 어떻게 항명하고 반대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어디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들이면 대한민국 성할 공무원이 어디 있냐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우리 김익현 변호사께서 이제 모색적 수사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 끼워 맞추는 듯한 수사로 평가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2024년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그 전화 한 통 그 이후에 12월 6일 결심을 하시고 국회에 나왔던 이 일련의 상황 이후에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난 5월 18일 날 입건됐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심정도 들어보고 싶고 또 뭐 가족분들이 겪는 고충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 변호인께도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12월 3일 날 대통령 불법적인 시를 거부했습니다. 12월 4일 날 야당에서 안보대회라는 걸 하면서 북한과의 군사적 위협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태영 원장에게 이재명 야당 대표와 통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다시는 그것 때문에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피의자로 입건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날은 안보실 1차장에게 연락해서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또 그날 오후에는 제가 아주 가깝게 생각하는 보좌관들에게 저 혼자 생각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분위기 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이런 사항을 알리는 게 좋겠다. 보좌관이 어디다 알린단 말입니까? 국회나 국민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다는 저희 보좌관의 형사재판에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많은 고뇌와 고민 속에서 최종적으로 12월 6일 정보위에서 12월 3일 있었던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보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본적인 제 생각은 일관되지 않습니까? 12월 3일에 전화를 받은 것도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불법 개헌과 엄청난 내란적 상황이 더 이상 국가적 위기로 번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안보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생각해봐도 12월 3일의 제 결정은 당시 안보 공무원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론이 있고 뭐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있겠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법이 아마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그냥 믿습니다. 예. 자, 홍장원 차장의 질문에 특검이 어떻게 공소장으로 답변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홍 차장을 다른 내란범들과 같이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게 맞나라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특검의 역할과 역사적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말이죠. 홍 차장을 의심할 시간에 한동훈을 왜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 한동훈이 더 내란범들에 협조한 것 같은데요.